잠자리에 누워 딱 10분만 보고 자야지 하며 스마트폰을 켠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어느 50대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씻고 눕자마자 짧은 영상 몇 개만 보고 자려던 것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30개, 40개, 어쩌면 그보다 훨씬 많은 영상을 손가락 하나로 넘기고 또 넘기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곁에서 자던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야 자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어젯밤 그렇게 많이 본 영상 중에 정작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상을 보았는지조차 가물가물해서 지난밤 그 긴 시간이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스스로도 어리둥절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깐의 소일거리였던 것이 이제는 잠들기 전 습관처럼 굳어져서 그 시간을 건너뛰면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은 특정한 나이나 세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조사에서 60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유아동, 청소년, 청장년층과 나란히 별도로 집계될 만큼 커졌다는 사실만 보아도 이제 짧은 영상 앞에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경험은 세대를 가리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우리는 분명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손가락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딱 하나만 더 보고 끄겠다는 다짐이 왜 그렇게 자주 무너지는 걸까요? 혹시 이것도 결국 내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젊은 사람들이야 원래 스마트폰을 끼고 산다지만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렇게 화면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신을 보면 스스로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재미있어서 못 끊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멈추지 못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와 쇼츠 같은 짧은 영상 콘텐츠가 우리를 붙잡아두는 원리, 그리고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나면 화면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 영상이 저절로 시작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기능이 아닙니다. 행동 설계 분야의 전문가인 니르 이알은 자신의 책 초집 중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서비스가 사용자를 다시 그 자리로 불러오도록 치밀하게 설계된 트리거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알림 소리 하나, 화면 하단에 뜨는 빨간 숫자 하나가 모두 우리를 다시 화면 앞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자동 재생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이 끝난 순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만 볼지 계속 볼지 선택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자동 재생은 그 선택의 순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영상 하나만 확인하고 끄려던 마음은 다음 영상이 이미 재생되기 시작한 화면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손자에게 온 문자 하나만 확인하려고 스마트폰을 열었다가 우연히 뜬 영상 하나를 클릭한 뒤 자동 재생에 이끌려 30분 넘게 화면을 붙잡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열었던 목적은 이미 까맣게 있고 화면에 뜨는 영상을 그저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그분이 특별히 산만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사용자가 그 화면을 벗어나기 어렵도록 다음 자극이 끊임없이 눈앞에 나타나도록 세심하게 설계된 결과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번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설계된 흐름 속에서 그저 흘러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르 이알은 이런 서비스일수록 사용자가 별다른 노력 없이도 계속 머물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다음 자극이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이런 설계를 습관 형성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사용자가 특정한 감정, 예를 들어 지루함이나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자연스럽게 그 서비스를 떠올리고 손이 가도록 훈련시키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무료함을 느끼는 순간 자동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것도 이미 오랜 시간 반복된 훈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 텔레비전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프로그램만 방영했기 때문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영상 서비스에는 그런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다음 영상이 자동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잠시 멈춰 화면을 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 재생이 시작되기 전 화면이 잠깐 멈추는 그 짧은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의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짧을수록 강력한 이유, 쇼츠와 릴스의 심리학입니다.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은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빠르고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자극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즐겨보던 30분짜리 드라마나 1시간짜리 예능 프로그램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짧은 영상은 다릅니다. 한 영상이 재미없으면 손가락 한번 튕기는 것만으로 즉시 다음 자극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즉각성이 뇌에는 훨씬 강렬한 신호로 다가옵니다. 애나 렘키 교수는 자신의 책 도파민 네이션에서 보상이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울수록 뇌의 보상 회로가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합니다. 어떤 영상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는 채로 계속 다음 영상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마치 뽑기를 하듯 우리 뇌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카지노의 슬롯머신이 사람을 붙잡아두는 원리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언제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채로 계속 손잡이를 당기게 만드는 그 구조가 짧은 영상을 계속 넘기게 만드는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뉴스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려고 열었던 화면이 어느새 쇼츠 목록으로 넘어가 있고 원래 10분만 보려던 계획이 어느새 1시간을 훌쩍 넘겨버리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 그날의 날씨만 확인하려던 것이었는데 화면 하단에 나타난 쇼츠 영상 하나를 무심코 눌렀다가 출근, 준비 시간을 다 놓쳐버릴 뻔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영상의 내용이 특별히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 형식 자체가 우리 뇌를 계속 붙잡아두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화투나 카드놀이를 즐기던 세대라면 다음 패가 무엇일지 모르는 채로 계속 패를 넘기던 그 긴장감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짧은 영상 목록을 넘기는 행위도 이와 비슷한 심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이 재미있을지 아닐지 알 수 없는 채로 계속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는 것, 그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우리를 붙잡아두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척한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나에게 딱 맞는 영상이 마치 나를 잘 아는 친구처럼 계속 추천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알고리즘이 나를 위해 좋은 것을 골라준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공학 교수이자 작가인 칼 뉴포트는 자신의 책 디지털 미니멀리즘에서 이런 서비스들이 사용자의 관심과 시간 자체를 상품처럼 취급하는 관심 경제 위에서 운영된다고 지적합니다. 즉, 알고리즘이 나에게 맞는 영상을 추천하는 진짜 목적은 내가 더 행복해지도록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화면 앞에 더 오래 머물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특히 감정을 자극하는 영상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어떤 분은 우연히 정치적으로 화가 나는 영상을 한번 클릭했을 뿐인데 그 이후로 계속 비슷한 논쟁적인 영상들이 추천되어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쌓여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했을 뿐인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내용의 영상만 추천되면서 나중에는 화면을 켤 때마다 화부터 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분노나 불안 같은 강한 감정을 일으키는 영상일수록 사람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 입장에서는 우리가 행복한 것보다 우리가 오래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계속 추천되는 영상들을 무조건 따라가기보다 잠시 멈추어 지금 이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아니면 유도된 것인지 스스로 물어볼 여유가 생깁니다. 칼 뉴포트는 이런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시간과 관심을 팔아 돈을 버는 사업 구조 위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래 볼수록, 더 많이 화를 낼수록, 더 자주 화면을 열수록 그 서비스는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실제로 사용자가 화면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곧 그 서비스의 광고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볼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알고리즘이 나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나를 아껴서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두는 방법을 정교하게 계산해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칼 뉴포트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것이 지금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열어보는 것인지 질문해 볼 것을 권합니다. 매번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무심코 흘려보내는 시간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네 번째, 화면을 끄고 나면 밀려오는 공허함입니다. 몇 시간 동안 짧은 영상을 몰아보고 난 뒤에는 이상하게도 즐거움보다 허무함이나 무기력함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은 뻑뻑하고 목과 어깨는 뻐근한데 정작 그 긴 시간 동안 무엇을 보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던 쾌락과 고통의 저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순간입니다. 애나 렘키 교수는 뇌 안에서 쾌락과 고통이 저울의 양쪽 추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쾌락의 추가 무겁게 내려갈수록 반드시 그만큼 고통의 추도 함께 내려오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짧은 영상을 연달아 보는 동안 우리 뇌는 계속해서 작은 쾌락을 얻지만 그 쾌락이 쌓일수록 화면을 끈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도 함께 커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늦은 밤 몇 시간을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서 정작 하고 싶었던 독서나 가족과의 대화, 심지어 그저 편안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조차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씁쓸했다고 말합니다. 화면을 끄고 나면 방 안은 조용한데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지는 그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고도 말합니다. 이 공허함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뇌가 원래의 균형으로 돌아가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다만 이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공허함을 채우려 또다시 화면을 켜는 것이 반복되면 저울은 점점 더 깊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 공허함이 싫어서 그것을 잊으려 또 다른 영상을 켜게 되고 그렇게 하루하루 저녁 시간이 통째로 화면 앞에서 사라져버렸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결국 공허함을 없애기 위해 시작한 행동이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허함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다른 자극으로 덮으려 하지 않고 잠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화면을 끄고 나서 5분 정도만 가만히 앉아 그 허전함을 그대로 느껴보면 생각보다 그 감정이 오래가지 않고 서서히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만 경험해 보아도 굳이 또 다른 영상으로 그 감정을 덮지 않아도 괜찮다는 확신이 조금씩 쌓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화면과 거리를 두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의지만으로 잘 참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로 버티려 하기보다 환경 자체를 바꾸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칼 뉴포트는 디지털 미니멀리즘에서 절제는 매 순간의 의지력 싸움이 아니라 애초에 유혹이 닿기 어려운 환경을 설계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불필요한 알림을 꺼두는 것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알림이 뜨지 않으면 애초에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볼 이유 자체가 줄어듭니다. 또한 특정 시간 이후에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기능을 설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잠자리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잠자리에 들 때 스마트폰을 거실이나 다른 방에 충전해두기 시작한 뒤로 밤늦게까지 화면을 붙잡는 일이 눈에 띄게 줄었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처음 며칠은 손이 허전해서 잠들기 힘들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오히려 머리맡이 조용해서 더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굳이 참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도 조절이 어렵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힘드시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나 지역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으니 혼자 끙끙 앓기보다 가볍게 문을 두드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그만 보라고 다그치기보다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거나 식사 시간만이라도 다 함께 화면 없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함께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입니다. 더불어 화면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즐거움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오래 미뤄두었던 사진첩을 정리하거나 가까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것처럼 손과 마음을 다르게 쓸 수 있는 활동을 하나쯤 곁에 두는 것입니다. 뜨개질이나 서예처럼 손을 써서 집중하는 취미도 화면 대신 시간을 채우는 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끄고 난 자리에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기 쉽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무언가가 있다면 훨씬 수월하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성경 시편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안식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화면으로 채워지던 우리의 시간에 이런 잠잠함의 여백을 조금씩 되찾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 재생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 붙잡아두기 위해 설계된 장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짧은 영상일수록 즉각적인 보상을 주기 때문에 뇌를 더 강하게 자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화면 앞에 오래 머물게 하려고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화면을 끄고 난 뒤 찾아오는 공허함은 쾌락과 고통의 저울이 그대로 작동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지로 버티기보다 알림을 끄고 접근을 제한하며 스마트폰과 물리적 거리를 두는 환경 설계가 훨씬 효과적이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과 가족의 지지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유튜브와 쇼츠 앞에서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은 결코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화면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작은 거리 하나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손가락이 이끄는 대로 화면을 넘겼다면 이제부터는 그 흐름을 알아차리고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시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스마트폰을 두고 오는 것, 알림 하나를 꺼두는 것, 그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의 저녁을 조금씩 되찾아 드릴 것입니다. 완벽하게 화면을 끊어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한번 자동 재생이 시작되기 전에 손가락을 멈추고 화면을 꺼보는 것, 그 작은 성공 하나가 다음날 또 다른 작은 성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와 쇼츠가 우리를 붙잡아두는 원리와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에 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감정, 걱정과 불안에 관해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